네, 안녕하십니까. 흔적의 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정치사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조선 근세 정치사 나머지 정치에 관련된 사료, 자료,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충주 탄금대입니다. 탄금대. 탄금대 공원입니다. 여기는 공원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 있죠. 이거 탄금대 가시면은 이 순국비가 있습니다. 누구의 순국비냐 그러면은 외란 때 탄금대 전투 그럼 누가 기억나시나요? 신립 장군이 기억나실 겁니다. 신립이죠. 여기는 어디요?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상류고요.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강 상류죠. 그러니까 위치상 보면은 한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가는 거죠. 여기는 북한강입니다. 여기는 남한강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양수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서울입니다. 여기가 이제 충주입니다. 충주. 신립 장군이 왜군을 여기서 맞아서 싸우다가 패배를 하죠. 그리고 신립 장군 여기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남한강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경사가 굉장히 많이 져 있습니다. 그 절벽입니다. 떨어져서 여기서 자결한 바로 신립 장군 유어지에 떨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 되겠습니다. 물도 깊고요. 남한강입니다. 그래서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신립 장군 사후에 선조 있죠. 선조가 의주로 몽진을 합니다. 몽진은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몽진에.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이제 상실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탄금대 할 때 탄금은 가야금을 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탄금대 명칭은 우륵과 관련해서 우륵은 대가야의 우륵입니다.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대 때 562년 신라의 병합이 되죠. 그러니까 신라의 병합되기 이전에 우륵이 신라에 망명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들어가죠. 그래서 신라에서 이제 신라의 가야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신라에 가 있었을 때 자기의 조국이죠.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슬프게 여기에서 가야금을 탔다. 그래서 이제 탄금대라고 이제 명명이 된 곳입니다. 이제 탄금대 공원이 있고요. 이 탄금대 공원 바로 옆이 도로 이름이 신립로입니다. 신립로죠. 그래서 이 신립 장군의 어떤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명명해 겁니다. 뭐 세종로, 대계로, 을지로, 율곡로 이런 게 있죠. 울릉도에 가면 안정복로라든가 수원의 박지성로라든가 천안의 이봉주로라든가 이런 도로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신립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주에 가시면은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충주 고구려 박물관, 중원 고구려비가 있는 곳입니다. 탄금대 공원, 충주에 가서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금대 공원과 관련해서 우륵도 같이 했는데 겸사겸사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충주 부근에 단양이 가깝죠. 단양에 가면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단양 휴게소, 그러니까 중앙고속도로 아마 상행선으로 기억하는데요. 단양 휴게소 바로 위쪽에 보면은 단양 적성비 진흥왕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단양 적성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충주 탄금대에 대한 내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진왜란에 관련된 지도 좀 잠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해전도입니다. 해전도. 여러 가지 해전도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드렸었던 신립장군 있죠. 탄금대 전투, 탄금대 전투. 패배했죠. 조선이. 그 다음에 옥포해전, 그 다음에 사천해전,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외란의 3대 척은 뭔가요?
진주대첩. 마지막 하나는 뭔가요? 권율 행주대첩이 나옵니다. 이게 3대첩이에요. 그쵸? 이게 이제 그 1392년 7월이고요. 이게 10월입니다. 이게 1392년 탕건대 전투 4월, 옥포 5월, 사천 5월입니다. 이게 뭐 5월 이게 아마 7일 정도 될 겁니다. 7일 정도 되고요. 이게 아마 4026일 정도 될 거예요. 굳이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물론 구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건 전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이런 문제 있죠. 문제 같지 않는 그런 문제 같지 않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방직인가요? 그게 그 지방직에서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만은 고려 후기 역사서에서 고금록이라는 책하고요. 그다음에 뭐죠? 제왕웅기인가요? 제왕웅기하고 고금록. 편찬된 순서대로 책을 바르게 배열하는 거 해가지고 한때 논란이 됐던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대가 한 4년인가요? 아마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0년에 나온 책하고요. 1904년에 나온 책 두 개 놓고 책은 총 4권인가 됐었죠. 시대 순서대로 배열하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대략 어느 때쯤인가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한 4년 정도의 시차를 놓고 시대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국사공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운이죠, 운이죠.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혹시 그런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날짜를 제가 대략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이 10월입니다. 10월이었죠, 10월.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대첩은 나중에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1차가 있고요. 한산도 대첩이 7월입니다. 7월이고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우리가 흔히 하는 진주 대첩 1차를 얘기합니다. 누구죠? 김시민. 2차는 그 최경애와 그 논계 있죠. 그 2차를 얘기하는데 이게 1393년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주 대첩은 1차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게 10월입니다. 그 행주대첩, 이건 이제 행주대첩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1593년 2월로 갑니다. 2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3대첩 그러면은 한산도 대첩하고요. 명량대첩, 명량해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사, 노량해전이 나옵니다. 이거 1393년이죠. 그래서 이거는 몇 월이냐면은 1593년 9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노량해전, 전사죠. 1593년 11월이 됩니다. 외란에 관련된 것은 시대 순서대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외란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찾아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할 부분은 옥포, 그 다음에 명량, 노량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량은 어디냐면은 이가 전라남도 해남이 있고 여기가 진도입니다. 진도. 요 사이가 물살이 굉장히 세요. 울돌목이라고 그래요.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휙휙 돌아가는 거죠.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죠. 명량, 울돌, 노량, 이순신이 전사했던 곳이 있습니다. 사천, 지금 경상남 사천입니다. 바로 옆이 진주입니다. 진주. 사천 바로 옆이 진주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탕금대 그럼 누구? 신립장군. 옥포해전 그럼 뭘 얘기하시냐면은 최초의 승리제입니다. 그리고 사천해전 그러면은 최초로 거북선을 사용해서 승리했던 곳.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천.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할 때 한산도는 임진왜란의 3대첩이고요.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된 그런 계획을 했던 싸움이 한산도 대첩이에요. 진주대첩. 바로 진주대첩입니다. 볼까요? 이건 이제 진주 남강입니다. 남강. 이거 촉성루입니다. 촉성루. 1차가 누구라고 했어요? 김시민. 2차가 최경회, 논계. 물론 이제 2차 전투에서는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스스로 물러갑니다. 특히 논계가
외장들을 잡고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죽었던 바로 그 진주 촉성로 쪽입니다. 매년 이거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에서는 유등 축제도 합니다. 유등. 그래서 강위에다 등불을 띄우면서 소원을 비는 거죠. 유등 축제도 하는데요. 언뜻 보면 여기에서 무슨 사람이 떨어져 죽을 어떤 그런 깊이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여기가. 그래서 보기에는 깊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깊다고 그래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깊습니다. 물은 굉장히 맑아서 안에까지 잘 보이는데 떨어져서 죽었던 그런 곳이에요. 촉성로 건물입니다. 진주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행주대첩 누구죠? 권율이죠, 권율. 경기도 고양군 쪽이죠. 행주산성에 가면 행주대첩피에 저게 행주대첩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대첩은 1593년 2월달. 그래서 외란의 3대첩 한산도, 진주, 행주. 이순신의 3대첩 한산도, 명량, 노량. 이렇게 해서 외란의 전투 지점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란에서 전세 역전의 기회가 됐던 사건 그러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명분의 원조가 있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두 번 들어오죠. 1차 조승훈, 2차 이효송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승훈이가 들어와서는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깨져요. 돌아갑니다. 2차 이효송이가 들어와서 조명연합군, 당시 유성룡은 당시 이순신을 천거했다는 그 서해 유성룡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성룡의 부대와 붕당에서 보면 유성룡은 당시 남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인에서 북인, 남인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동인 중에서도 남인계래요. 남인의 유성룡과 이효송의 조명연합군이 의주에서 결합해서 의주에서 내려와서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이겼죠. 그런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쭉 내려다가 이 중간에 지도상은 없습니다만은 바로 지금의 경기도 고양에서 조명연합군이 일본에게 패배합니다. 대패래요. 그래서 명나라 이효성 군대는 평양성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기 머물고 있다가 돌아갑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에 어떤 주둔만 한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제 전쟁 억지 역할에 뭐 그런 기능을 했겠죠. 요즘 같으면 전쟁 억지 역할을 하는 그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그런 이제 여기에서 승리한 여기서 패배한 조선은 다시 이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바로 행주대첩 있죠. 행주산성 권율은 원래 전라 순차사입니다. 근데 서울을 진공하기 위해서 치기해서 행주산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을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이게 행주대첩이란 말이에요. 이게 1593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주산성에서 패배한 일본의 화의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명과 일본과 화의를 체결해 가지고 휴전이 체결되는 거죠. 휴전이 3년간 갑니다. 그러니까 1593년에서 1597년 7월에 정유년에 정유재난이 터지죠. 이 기간 동안에 조선에 전열을 정비하고요. 또 뭐 무기도 개량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율의 행주대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시민, 이거 1차 진주대첩입니다. 진주열전, 진주대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명량해전. 이거는 명량해전은, 재해권을 빼앗겨다가 다시 재회복했었던 것이 바로 명량해전이에요. 명량해전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노량해전은 전사하는 거죠. 한산도 대첩도 있고요. 충주 바로 신립, 충주 탕금대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관군의 활동이고 여기서는 외란 당시에 의병들 있죠. 의병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서산대사, 삼영당, 그 다음에 영주, 이 세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승병입니다. 호국불교를 상징하는 거죠. 조선은 억불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명맥이 끊긴 거 아니고요. 명맥은 유지가 됩니다. 그 중에 호국불교로서 명맥이 유지됐다는 거죠. 그 중에 최초의 승병 그럼 누구냐면 영주입니다. 최초 승병이죠. 조원과 함께 청주성 탈환에 성공했고요. 금산전투에서 조원과 함께 전사했던 최초의 승병이에요. 묘양산, 서산대사, 휴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는 누구죠? 삼형대사 유정입니다. 유정이죠. 자, 그 다음에 정문부 있죠. 정문부가 길주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해 가지고 숙종대 가면은 북관 대첩비를 세워놓습니다. 북관 대첩비. 숙종대 때에 숙종대 때 최창대라는 사람, 북평사 최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정문부에 공을 키워서 여기다가 길주에 세웠던 비석이에요. 이게 북관 대첩입니다. 숙종대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1905년, 1904년에서 5년 러일 전쟁이 터지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1905년 9월달 포스모스 조약의 책을 내서 완전히 일본이 러시아마저 밀어내고 조선을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게 된, 점령하게 된, 지배하게 된 확실한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때 러일 전쟁 때 1904년 러일 전쟁 때에 바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비석은 어때요? 북한 대첩비는 수치 아닙니까? 수치.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이 비석을 가지고 일본으로 갚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져가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죠. 방치해 놨습니다. 이걸 이제 제1사학자가 이제 발견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거에 반환 운동을 전개해요. 2005년에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에 반환해서 수리 좀 하고, 수리가 아니라 이제 보수 좀 하고요 해가지고 2006년에 다시 원위치로 어디 왔냐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쪽에 가서 거기다 다시 세워놨다. 원래 있었던 자리에 다시 거기다 만들어놨다, 세워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문부와 관련된 건 숙종대 북관 대첩비랑 같이 연관을 좀 시켜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의병 그러면은 곽재우입니다. 어디죠? 의령이죠. 의령에서 곽재우죠. 주로 이제 북인 계열들이 의병 활동에 많이 동참합니다. 왜냐하면은 북인들이 충절과 의리, 그러니까 절의죠. 충절과 의리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조 때, 그래서 북인들이 주로 많이 의병 항쟁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 곽재우는 홍의 장군입니다. 홍의 장군. 붉은색 비단으로 옷을 입었다. 홍의 장군이죠. 최초의 의병입니다. 이게 1592년 4월 22일 날이에요. 음력이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거를 양력으로 한 사람은 6월로 나옵니다. 6월로. 그래서 2011년에 의령군에서 이걸 기리기 위해서 곽재우의 의령에서 의병을 기리기 위해서 정부에 공휴일 제정, 의병의 날 제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의병의 날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가지고 6월은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6.25 전쟁이 터졌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첫째 날로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첫째 날을 어느 날로? 바로 의병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는 매월 6월 1일 날 뭘 하냐면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성대하게 하죠. 그래서 이 의병의 날 제정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올해 2019년이 아닙니까? 2019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큰 해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났던 것이죠. 3.1운동의 결과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된 날이 그 해이기도 합니다. 몇 주년이에요?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1운동에 관련된 부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부분은 2019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 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인지를 좀 하시고, 그리고 4월 11일은 특히 작년까지는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행사도 했고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료나 문헌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제정한 것은 4월 11일 날에서 선포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뭐 2018년까지도 또 왈가왈부했었어요. 근데 올해 2019년부터는 4월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제 2019년 4월 11일 뭐 정부에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니 많이 하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는 하니 많이 하는 이런 지금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그리고 6월 1일 이런 날짜들이 있죠. 좀 특이한, 좀 역사적으로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던 이런 날짜들이니까요.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라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외란과 관련된 의병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문부 활동과 관련해서 길주적이죠. 숙종대 북한 대첩피. 그리고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반환돼서 2006년에 길주로 돌아간,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대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를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외란 이후에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병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누구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로 바뀌어요. 즉 에도 막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덕천 가강 막부라고도 하죠. 또는 뭐 에도를 강호라고 하고요. 지금 도쿄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막부 정권을 세워요. 막부 내에서 장군이 교체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화국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이 바뀔 때 그 권위를 여러 나라, 뭐 국제 여러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사신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간 것이 통신사입니다. 뭐 조선통신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공식 명칭은 통신사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일본이 요청해서 보내는 겁니다. 총 11번 보냅니다. 선조 때부터 해서 마지막 순조 11년, 1811년까지 갑니다. 근데 외란 이후에 꼭 보낸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조선 초기에 태종 있죠. 태종 때부터 계속 보내왔었어요. 그러다 외란을 계기로 중단이 됐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신사는 외란 이후에 보내는 통신사를 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총 11번. 여기서 한성에서 수안보, 조령산맥 쪽이죠. 충주 쪽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부산 동래, 그 다음에 대마도를 거쳐서 시모노세키, 그 다음에 교토를 거쳐서 에도가 지금 뭐냐면 도쿄예요, 도쿄. 그래서 그를 에도 막부라고 그러고요.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 무신 정권입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 또는 강호 막부, 강호 또는 에도 막부 이렇게 됩니다. 같은 얘기가 됩니다. 또 덕천가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덕천강 막부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고 가고 하는데 기간이 뭐 6개월, 7개월, 뭐 1년씩이 걸려요. 한 번 가는데 400에서 500명 갑니다. 체류 기간은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500명이 갈 때, 그래서 1년 간다 그러면 1년 동안 먹고 자고 한 걸 다 비용 부담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재정난에 봉착을 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18세기 말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국학운동이 일어납니다.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의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본의 국학운동이니까 일본의 문화를 연구하자는 겁니다. 이 국학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조선의 통신사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초에 가면 그 국학운동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11차 통신사를 끝으로 해가지고 중단이 돼버립니다. 마지막 11차 통신사는 대마도에까지 왔다가 시모노세키로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여기서 일을 보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마지막 통신사입니다. 1811년이에요. 순조 11년입니다. 순조.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가잖아요. 중반에 가면은 그 국학운동의 흐름 속에서 해방론이 나옵니다. 해방할 때에는 바다해체입니다. 바다를 뭐 하자는 거죠? 막자. 바다를 막는다는 것은 조선의 문화를 커트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뭐라 하면은 정한론으로 나옵니다. 이 정한론으로 변이는데 정한론이라고 하는 한반도를 뭐 하자는 거죠? 정벌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바로 일반원권의
화폐의 주인공이에요. 누구죠? 복택육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화폐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일본 화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1만엔입니다. 1만엔. 1만이면 우리나라 화폐로 정확한 환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만 정도 됩니다. 10만 원. 10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초상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복택육일,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에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박영효라든가 박영효의 멘토, 스승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개학의 승려 이동인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승려인데 서찰의 승려인데요. 이동인이하고 또 같이 교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후쿠자와 유기치. 이 사람이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을 제창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정한론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됐냐 하면은 일본에서 1868년에 무슨 사건이 나죠? 메이지 유신이 터집니다. 명치 유신이에요. 입헌군주제로의 헌법 개정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정치 일대 대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일단 정한론은 잠시 보류입니다. 중단된 건 아니고요. 그 정한론의 연장선상에서 1875년 뭐죠? 운양호 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 결국 정한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로일전쟁, 1910년 한국병합,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패방, 그리고 현재 일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죠. 아베 신조의 극우화 경향. 이런 것은 일본의 대륙 침략이라든가 어떤 침략적인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통신사 또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잠깐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뭐냐면은 호란에 관련된 지도입니다. 조선을 전후기로 나누는 대표인 사건이기도 하죠. 외란, 호란 이게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외란을 기점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외란 바로 뒤에 일어났었던 호란입니다. 정묘년 1607년에 정묘호란하고 그다음에 1630년 병자년에 뭐죠?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이 호란은 언제 때 터지냐 하면은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때 터지죠. 인조 앞에 왕이 누군가요? 광해군이죠. 광해군의 집권 여당은 북인입니다. 북인. 아시다시피 북인의 대외 정책은 중립외교예요. 이 중립외교는 명과 후금에 대한 양다리 걸치는 아주 시적절한 외교 정책이죠. 아시죠? 여기다가 이제 광해군의 실정이 하나 있습니다. 실정, 폐, 모, 살, 제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를 폐시키고 형제들 죽였다. 어머니는 물론 계모입니다. 임목대비가 있고요. 어머니 살체, 동생들 죽였다는데 광해군의 친형, 임해군이죠.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복 동생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배치되는 이러한 실정과 중립외교, 특히 오랑캐로 규정했던 후금, 이 후금의 손을 잡고 있었던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1623년 뭐가 터지죠? 인조 반정이 터져요. 그래서 광해군 북인을 몰아내고 서인에 의해서 자행됐던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 즉위 이후에 집권 여당은 누군가요? 서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인은 스스로 독주를 견제하면서 난민을 중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당 정치가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대 북인의 중립외교를 정통파 서인은 그네들의 입장에 맞는 대외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뭘 바꿨죠? 친, 명, 배, 금입니다. 명과 친선, 후금 배척이죠. 그래서 인조 때 서인의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거는 광해군대 중립외교는 잘하고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외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로. 자, 중국은 명에서 어디로? 후금. 나중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으로 바뀝니다. 외란을 계기로 한 사건이에요. 전부 다. 자, 조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어디로 가나요? 후기로 넘어간다. 사회가 바뀌어요. 중국은 왕조가 바뀝니다. 일본은 정권이 바뀌어요. 뭐의 계기요? 외란을 계기로 합니다. 특히 광해군대 중립외교는 중국의 명후금, 명청 교체기에 아주 시적절한 외교 정책인 거죠. 근데 인조반정위의 서인은 정통파 성리학자 서인, 친명배금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잘못된 대정책이 아닙니까? 이미 명은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두 번에 걸친 뭐를 호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1차 정묘란입니다. 정묘란. 1627년 정묘이고 이때 국호가 뭐였냐면 후금이에요. 그래서 양국과의 관계가 형제 관계가 맺어졌고요. 그리고 1636년에 국호를 청으로 고쳤습니다.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뭘 요구하면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조선에서는 하냐, 마느냐, 하자, 주하, 말자, 싸우자, 주전. 그래서 최명길, 그 다음에 김상헌 등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병자년 1636년입니다. 근데 국호는 청이란 말이에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관계를 했죠? 군, 신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의 정묘, 병자원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1636년과 27년입니다. 27년 이게 정묘란이죠. 자, 의주, 용천, 안주, 평양, 평상, 황해도 평상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1차예요. 이게 정묘란입니다. 이 정묘란 때 활동했던 의병들 있죠. 정봉수, 이립, 구분하십시오. 정봉수하고 이립은요, 외란 때 활동했던 의병들하고는 구분을 좀 하세요.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지금 외란 때, 붉은색 부분입니다. 외란 때 활동했었던 의병들하고요, 그 다음에 호란 때 활동했던 의병, 이립, 정봉수, 구분을 좀 해 두시라는 얘기 하나.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일단 1630년에 국가를 청으로 고치고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하냐, 마냐 했다. 그러다가 쳐들어왔다. 이게 이제 뭐죠? 바로 1630년 12월에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안주, 신계, 개성, 한성 들어와가지고 서울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게 강화도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시 왕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궁궐에 머물고 있었던 인조와 서인, 유신들은 싸우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쳐들어왔죠. 그래서 강화도로 몸을 피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왔냐면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약 45일 정도 버티죠.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겨울이거든요. 1636년 12월에 들어와서 1637년 정축년 1월 달에 전쟁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여일 정도 가도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청나라 군대가. 겨울입니다. 한겨울이죠. 굉장히 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 떨어져, 연료 떨어져, 식량 떨어져, 그렇죠? 추위와 굶주림에 이제 허덕인 거죠. 결국은 이제 나왔어. 인조가 나와서 남한산성의 앞에 나와서 지금 행정구역은 지금 송파가 됩니다. 거기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배 구고두 지례다. 그래서 삼배 큰 절 세 번 하고요. 구고두. 고는 끄떡끄떡할 고자를 씁니다. 그래서 9번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큰 절 한 번 하죠. 그리고 3번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다시 큰 절 하고 또 3번 끄떡끄떡. 또 큰 절 한 번 하고 3번 끄떡끄떡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랑캐라고 그래서 배척했던 그 청나라에게 왕이 인조가 무릎을 꿇은 거죠. 이게 삼전도 굴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진은요. 사진은 뭐냐면은 삼전도 굴욕 이후에 청나라에서 강요해가지고 만드는 비석입니다. 몽골어, 만주어, 그 다음에 한자, 중국어로 해가지고 한자로 해가지고 3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삼전도비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귀부입니다. 귀부. 거북귀자입니다. 이거는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때 이 비는 지역적이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빨간 페인트로 막 칠해놨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그걸 다 다시 지어가지고 다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서울 송파구 쪽에 가면은 3년도 비가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옮겨진 건 아니고 현재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선 정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나선 정벌은 뭐냐? 나선은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의 음역입니다. 러시아의 음역이에요. 일단 이제 호란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 중국은 청이 있죠, 청. 조선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나라는 어떤 관계인가요? 군, 신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세력을 팽창하니까 청나라가 이제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나라가 신하의 나라에게 야, 군대 좀 보내라. 보낸 거죠. 이게 나선 정벌이에요. 자, 요는 뭐냐면은 보세요. 인조 때에 호란을 통해 가지고 치욕적으로 형제 군신 관계를 맺었죠. 인조 다음에 왕이 누군가요? 효종이죠. 효종은 복림대군이에요. 복림대군. 소현세자가 형인데 소현세자가 호란 때 청에 끌려갔다가 돌아가서는 2달 만에 암살이 됩니다. 그의 처자식도 좀 박해받아 죽어요. 그리고 둘째 동생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장합니다. 역시 집권 여당은 서인, 야당은 누구? 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조 때에 2번에 걸친 호란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호란의 원인은 친명배금이었거든요. 그 친명배금을 폈던 누구? 서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호란 이후에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북벌, 청을 정벌하자 해서 북벌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의 존화양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남인은 이거 무모하다 하지 말자 했어요. 근데 당시 송시열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들은 호란의 책임의 화살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살을 다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 성동격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성동격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북벌론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완을 대장으로 임경업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한참 이러고 있었던 상황에서 러시아가 세력을 팽창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야 군대 보내서 막아라. 그래서 2번 보냈습니다. 1차 우죠 변급 이게 한 150여 명 보냈고요. 2차가 1658년 신유라고 하는 사람이 갔습니다. 이게 한 260명 정도 갔다 그래요. 많지는 않죠 사실은. 2번 가가지고 자 1차가 요겁니다. 파란색 2차고요. 그래서 1차 변급, 2차 신유 가가지고 러시아를 막아냈습니다.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시킨 거죠. 자, 이때 변급과 신유가 갔던 150 내지 260여 명의 군대는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북벌,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나섰던 누구예요? 어영청 부대였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훈련시켜놨던 부대가 오히려 청을 도와준 꼴이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인들은 나선 정벌 이후에 이 서인들은 야 우리 북벌 준비가 다 됐다. 또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정치꾼들입니다. 정치할 때 정은 이게 쓰나요? 정치 이렇게 쓰죠. 중국의 그 맹자라든가 공자 시대 때,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시대 때가 되는 거죠. 춘추 시대 때에 정치에 관한 논어의 책을 보면 이 정은 이 정이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정은 이 정이다라고 하는 것, 이 정치는 이 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하면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바르게 해야 한다. 이게 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의 정을 이렇게 영어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과목이 아니고 역사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변화와 개혁 이 부분에 가장 둔감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분야인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정치 같죠. 그래서 정치가 가장 두려워하고요. 변화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뭐 여러분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나선 정벌을 했던 부대가 누구냐? 대례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놨다는 그 북벌의 어영청이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도 불구하고 서인들은 야 우리 청 정벌할 준비 다 됐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냐? 라고 이제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호란의 두 번에 걸친 호란의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다?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명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명분이죠. 그렇죠? 명분. 오로지 명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호란 이후에 명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네들의 잘못을 스스로 감추기 위한 이런 명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도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 잘못이 유야무야 대가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선 정벌의 나선은 러시아 정벌을 얘기한다. 러시아를 음역을 하면 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나성이라고 나성. 샌프란시스코를 한자로 표기하면은 상항이라고 상항.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항 침묵회라는 게 있잖아요. 상항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할 때 나선은 러시아를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치에 관련된 사료, 사진 또는 여러 가지 자료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경제 파트에서 경제 관련된 다양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